You cannot show the world that in the moment standing by.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잘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전 상임 공동대표 정규영 대표님의 취임식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김지연 상임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정규영 상임대표 취임식 및 특별 강연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오시느라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사실은 어제 그저께 양예란 우리 다도를 사랑하는 그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오늘 좀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에게 전통차, 연꽃차하고 또 다른 차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밤새 만드는 영양과자인가요?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드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꼭 차 한잔 하시고 다과 하나 드시고 그러고 가십시오. 그리고 저녁도 조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 받은 김지연 상임대표입니다. 존경하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규영 공동 상임대표의 취임식과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실 48분의 신입 회원님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일을 실천 사람들 대전본부는 2014년 창립한 이래 코리안 드림의 확신과 또 통일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연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동안 11년에 걸쳐서 또 우리 이끌고 지금까지 키워오신 그 김중부 사무처장님의 총장님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더 많은 통일 운동을 거행하기 위해서 세 분의 공동 상임 대표의 체계로 운영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정규영,
또한 한 분은 이영철 공동 상임 대표님이 계십니다. 두 분은 탈북한 북한의 최고위층의 기운동분으로서 또한 대전에 오셔서 사업을 성황리에 이끌고 계시는 사업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 분의 힘을 합친다고 하면 대전은 통일을 앞장설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취임하게 되는 우리 정경 공동 상임대표님은 공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또한 사회복지학 박사이시기도 하시죠. 시인이며 수필가이시고 또한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온 이력을 쭉 살펴보면 수많은 사회적 경력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유독 통일에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출중한 능력과 덕망을 가지신 정규영 신임 상임 대표님의 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질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단체, 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역량을 발휘해서 통일의 주역이 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남북 정세는 우리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21세기는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 평등, 문화적 성숙으로 문화의 세계로 일컬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일 오물풍천을 대한민국에 투척하고 있는 북한의 저급한 행동은 실로 저희로 하여금 실망을 갖게 만들죠. 일찍이 치산 녹화를 추진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산에 나무를 베고 옥수수를 심는 정책으로 인해서 벌거숭이 야산의 사냐가 되어버린 북한의 땅은 비가 오면 매년 홍수로 몽탄을 앓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1,500여 명의 수해 참사를 잇는 그런 엄청난 일도 발생을 하게 되었죠. 또 공포 정치만이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고 있으며 이제는 북한의 고위층마저도 북한을 버리고 탈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야흐로 통일의 때가 왔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이 아닌 시민의 힘과 의지로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복 80주년인 2025년 1000만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올해는 9월 28일 100만 시민이 임진강 평화공원에 모여 통일의 연원을 담아 많은 행사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해법을 넘어서 시민 각자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그것은 국민 모두의 영혼과 노력이 있었기에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서울에서 참석해주신 서인택 상임의장님의 특별 강연은 오피니언 리더 특별 강연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대전 지역의 이 오피니언 리더, 이 강연에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걸맞는 분들이 청중으로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해하시고 통일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정규영 상임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리더십 아래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향한 한 걸음을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38년간 근무하시고 2022년 정년 퇴임 후 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과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정 박사님은 단변밖에 못 만들던 1984년 국내 기술에서 인쇄 회로기판
제조 기술을 2층, 4층, 8층까지 대한민국 최초로 제작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지역간사, 유성구 협의회 지회장, 유성구협회 간사 등 11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봉사해 왔으며 다양한 단체를 통해서 정치활동, 사회, 경제, 문화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달고 닦은 모든 그러한 집약되어진 에너지를 지금 이제 통일을 실천하는 대전 공동 상임대표로 취임하시면서 역량껏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합니다. 자, 내외인 여러분을 취임하시면 정규영 공동 상임대표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강의입니다. 어마어마한 해외부터 대한민국까지 총그룹을 통해서 201회의 그 영광스러운 강의를 오늘 대전에서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택 상임 공동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중앙본부의 최형규 우리 그 교육팀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촉전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 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전본부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고맙습니다. 나머지 위촉 계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촉자 강창선 기아를 코리안 데님 확산과 원 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전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채유 기아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 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전본부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 코리아 실행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전본부 상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위원이 아니고요. 박종태. 예. 책임질 멤버들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삼추가 열심히 해서 대전본부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칭찬을 우리 서인택 공동의장님 쪽 편에서 칭찬을 듣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촬영! 이렇게 열심히 귀하를 코리안 드림 확산과 원 코리아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전본부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8월 7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보세요. 네, 좀 보시고요. 서인택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서인택 회장님이 평양에 가서 마지막 강의 할 날이 언제일까 그를 꿈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까지 한 5번째 강의를 했는데 아마 멋진 강의가 여러분들한테는 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마디로 언제면 우리 같이 평양에 갈까 그 마음 하나입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장이나 정병이나 하고 이름을 안 받는 이유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큰 대명사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 왜 정병이라는 이름이 없을까? 공동회장이라는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을 통한 강의를 들을 텐데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과 시민 주도의 통일 운동입니다.
이 두 개념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 비전, 어떠한 통일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이끄는 시민 주도의 통일 운동은 우리의 실천 방향입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헌신적이고 단합된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창립되었던 2012년 김정일의 사망 이후 김정은에게 권력이 승계된 시기였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의 세계적인 비판이 거세졌고 국민들은 정부 주도의 통일 방안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피스 재단의 문현진 의장은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 통일로 전환하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정립하며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립했습니다. 천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시대 정신인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날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의 자유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주목받는 시민운동 연대체로 성장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비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된 새로운 통일 국가를 건설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드림을 국내는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매년 대규모 통일 실천 대회와 국제 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을 진행하여 한국 사회 전반에 코리안 드림 비전에 동참하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는 시민 주도의 통일 운동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국내 시도별 본부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코리안 드림을 확산하며 활발한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해외 한인 사회와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노인회, 대한민국 제향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태권도 태권식 영웅단을 비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들은 우리의 강력한 파트너로 원코리아를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청년들은 통일 한반도의 희망입니다. 코리안 드림 크루 모집, 크루 오픈 포럼, 모의 유예, 각종 오디션을 통해 청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미중의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전쟁 등 우리는 글로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원코리아 국제 포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코리아 국제 포럼, 매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몽골,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 국제사회 리더, 한반도 전문가, 언론, 경제인들은 큰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창설회장을 비롯한 세계 주요 싱크탱크와 석학들은 정기적으로 원코리아 국제 포럼에 참석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영석 작곡가, 세계적 프로듀서 지미 젠과 테리 루이스 등이 참여한 코리안 드림 통일문화 프로젝트, 문화의 힘으로 통일을 견인하기 위해 원 드림 원 코리아, 코리안 드림, 넘버원 코리아 등
우리는 5곡의 새 시대 통일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드림 원 코리아는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피날레 곡으로 선정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노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새 시대 통일의 노래는 BTS, 엑소, 레드벨벳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에 의해 불리어졌고 원K 콘서트의 무대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15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원K 콘서트는 남북이 하나 된 나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나라,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선조들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대한민국, 그 정신을 되새기는 축제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1919년 200만여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온전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한민족이 열망이 분출된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참여하는 광복 80주년 2025 코리안 드림 1000만 시민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통일 한반도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운동 역사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민족 모두가 꿈꿔온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반도에 앞당기는 길,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코리안 드림을 알리고 실천하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네, 드디어 코리안 드림을 이룩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서인택 의장님께서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상임 의장님이시고요. 한국 글로벌 피스 재단 이사장, 천여 개의 시민단체 조직된 우리 통일천사 수백 회의 코리안 드림 특강을 하셨고요. 오늘은 201회차 여러분들께 멋진 그런 어떤 통일의 꿈을 함께 가슴 뜨겁게 열어볼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멋진 분 서인택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죠? 네, 지금 영상 35도가 넘는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아마 대전 지역에 애국자들이 이 자리에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통일 강의가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이 통일처럼 진부한 주제 이런데 여러분 강의한다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오늘 대전에 와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제가 강의 201차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여기서 내려다보면 어떤 분들인지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다. 강의 중에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 대개가 부부관계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 기절시켜가지고 소리 안 나게 가방 속에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까? 오지 않은 것 같습니까?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통일이 되긴 뭐가 돼요? 여러분 이 북한 상황 쳐다보게 되면 가슴이 막 좁니다. 3대 세습 독재 체제. 지구상에 도대체 이런 놈의 체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한이 게다가 요즘도 뭘 개발하고 있죠? 핵무기 개발하고 매일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놈의 체제하고 무슨 통일이냐? 통일 이제 그만하자.
요즘 뭐 한국에 무슨 친북 종북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친북 종북은 본 적이 없고요. 현북 연북은 많이 만나봤어요. 북한을 혐오하고 북한 애들 영증을 내는 사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막혀있는 적이 없습니다. 남북관계만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가장 어둠이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있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우리는 뭐가 온다고 얘기하죠? 새벽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위협에 지금 놓여 있냐면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이 핵무기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제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 받고 있죠. 이 경제적인 제재가 아주 고강도의 제재입니다. 여러분 유엔 안보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제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북한 어떤 나라도 그런 제재 받아갖고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배급이 전면 중단된 게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약 30년 됐습니다. 30년째 북한 정권,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을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장마당 나가서 먹고 살잖아요.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건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는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만들어내죠. 그죠? 돈 번 사람, 돈 못 번 사람. 그러니까 북한 안에 돈 번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신흥 부자 세력들인데 북한의 신흥 부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돈주라고 부른답니다. 이 돈주들은 지금 뭘 거래하고 있냐면 북한의 이 아파트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시장 경제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이 변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이 장마당 속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북한 체제 선전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북한 사회를 놓고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사회가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면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한국 드라마 영화가 지금 북한 안에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럼 몇 %의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한국 드라마를 봤느냐 이게 중요하죠. 몇 %나 봤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약 80%의 북한 주민들이 봤다. 그럼 여러분 드라마는요 한국 드라마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회를 시청하면 마지막 최종까지 봐야 되는 게 한국 드라마의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지금 북한 안에 어떤 세대들이 드러나냐면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를 다른 말로 한류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장마당 세대를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장마당 세대를 보는 줄 아십니까?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부터 장마당 세대로 봐요. 그럼 80년대 중반이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면 나이가 40세 다 됐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80살고 90살고 100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균 그래봐야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을 찍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 세대의 몇 %입니까? 여러분 40대까지가 장마당 세대, 한류 세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주류 지금 힘쓰는 북한 주민들은 다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장마당 세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체제에 굉장히 이게 위협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이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요 2020년도에 여러분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거나 보급하다 걸리면은 굉장히 무서운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벌을 때리냐면요 무기징역을 때리겠다는 법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죠? 근데 이거 갖고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너무 재미가 좋잖아. 이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또 어떤 법을 발표했냐면요 평양문화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빠 금지법입니다.
나만의 말 쓴다. 이게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용어들을 따라하기 시작해서 북한 젊은이들이 자기야, 오빠야, 선생님을 갖다가 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야, 오빠야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무기징역 사형까지 언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1세기 문명세계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믿기십니까? 외래어 썼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죽여요 사람을? 최근에 여러분 중학생들이 여러분 북한의 중학생들이 30명이 한국 드라마 보다가 걸려가지고 30명이 채용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막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굉장히 위험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북한의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북한 체제의 종말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3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북한 정권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급경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수단이 뭐가 있냐면요 사상통제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방금 내가 설명드렸듯이 배급경제는 이미 30년 전에 무너졌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또한 한류 드라마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축. 그거는요 공포정치밖에 없습니다. 공포정치가 뭡니까 여러분? 공개 처형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사람들 가두는 이런 공포정치 이거만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포정치 하나 갖고 과연 북한 정권은 앞으로 영원히 그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아무리 북한이 여러분 감시체제를 철저히 하고 공포정치 강화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북한 정권 유지가 가능하냐고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큰 그림에서 오늘 우리들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요 종말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이거를 어떤 기회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 내부만 보지 말고 또 오늘 우리들이 뭘 봐야 되냐면요 북한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한반도의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냉전 체제를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여러분 냉전 시대에 여러분 이 분단의 비극을 경험하기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과연 어떤 모습이냐, 어느 정보를 갖고 있느냐는 걸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과 눈만 뜨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한반도를 둘러싸. 그런데 여러분 왜 싸우는 걸까 이거 도대체? 요즘 여러분 한국 언론들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도했냐면 이런 보도들을 합니다. 뭐라고 보도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 미국을 추격하니까 미국 놈들이 배가 아파갖고 중국을 못 살게 구는 게 미중 패권 전쟁이다. 이걸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현상적인 문제입니다. 미중 패권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인데 이 두 가치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가치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가치일까요? 이거는 서로 다른 가치다라고.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르냐? 오늘 우리들이 이걸 들여다봐야 되느냐? 여러분 보면요 미국이 요즘에 중국 문제를 놓고 아주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종교 자유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하는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여러분들과 같은 아주 희미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요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 자유인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일까요? 자유가 많잖아요. 자유가.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 자유가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유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뭐가 자유냐면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양심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양심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체를 만들고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런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른 거,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이냐, 선과 악을 구분짓는 내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양심에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뭐죠? 그게 종교고 신앙입니다. 근데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우리는 왜 노예제 국가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이 노예제 국가인 건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을 해갖고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 여러분, 중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중국 내부 문제니까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까?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G2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에 멀리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쯤 있는 나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한다.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중국이요, 이런 체제를, 이런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경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죠. 그죠? 최근에 보게 되면 아주 중국 경제가 무기승천했어요. 그건 뭐냐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 중국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게 첨단 기술인데, 그 첨단 기술을 중국 사람들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스파이온 걸까요? 훔쳐오고 스파이온 거 맞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중국 사람 없다고 지금 막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훔쳐오고 스파이온 기술. 뭐 그런 거 어떠냐 생각하세요. 그런 거. 왜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도 가난하고 못 살 때 여러분, 미국 가서 일본 가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 갖다가 우리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시켰거든요. 근데 왜 중국 문제는, 왜 우리가 이 중국 문제는 왜 이게 다른 문제냐?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우리하고 다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 그 대기업들은 국영기업입니까? 민영기업입니까? 그건 여러분 민간 기업을 가장한 국영기업들입니다. 여러분, 국영기업들은 국가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국가보조금 받죠? 그죠? 세금, 세제 혜택 입어야 안 입어요? 국영기업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종 국가보조금의 세제 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남의 나라에서 스파이온 기술을 갖다가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면 이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중국은요 이전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마음대로 이사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사꾼으로 살다 죽어야 되는 게 중국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 짓기 힘드니까 도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거든요. 이게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농민공들은 여러분 사회보장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중국인들의 2배, 3배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로 자기의 노동력을 약탈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이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을 받는 이 대기업들이 연구개발비도 쓰지 않고 남의 나라의 기술 훔쳐다가 저임금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게 되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하고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왜? 우리가 기술 격차가 있었다. 기술이 우리가 앞섰으니까. 지금도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중국 기술이, 우리 기술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분야에서 중국은 지금 한국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과의 이 마찰, 경제적인 마찰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 미국, EU라고 얘기하죠.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하고 지금 큰 문제가 지금 경제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을 손보겠다고 미국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이제까지 생각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도 가난하고 못 살 때는 민주주의 못했지 않느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좀 잘 살 때까지 우리가 좀 눈 감고 참아주자. 이게 여러분 미국을 포함한 우리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지금. G2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더욱더 강력한 독재 전체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중국은요 국제사회의 희망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 있죠. 첨단 기술, 안면인식 기술이니 무슨 빅데이터니 AI니 하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갖고 14억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로다가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제 심각한 문제야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데 여기는 안보적인 차원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어떤 안보적인 차원이 있냐면 여러분 중국이요 지금 여러분 군사력, 경제력을 어디에 쏟아붓기 시작했냐면 군사력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군사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패권을 갖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중국이 갖고 싶어 갖고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면 소위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가 어디냐? 바로 여기 빨간 줄지라고 하는 거. 이게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선인데 이 근거가 뭐냐면 여기 드문드문 중국역 섬들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들은요 사람 사는 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암초예요 암초. 이 암초에다가 콩국도 때려붓고 여기다가 군사시설 설치해놓고 여기서부터 200개리가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베트남 여기 섬 보시면 대만은 통째로 들어가 있지 빨간 줄 안에.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하고 여기 어딥니까? 여러분 베트남에 거의 해안선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이 남태평양 옆에 떠 있는 이 조그만 나라들은 중국하고 맞서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죠. 중국의 이건 횡포입니다. 불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중국해 누구 바다가 될 것 같아요? 이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다니는 바다입니다. 우리 상선도 이리로 지나다녀야 돼. 이거 여러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이 남중국해를 먹게 되면 여러분 태평양은 누구 바다가 될 것 같습니까? 태평양은 누구 바다가 될 것 같아요? 태평양은 중국 바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줄 모릅니다. 이 중국의 의도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태도가 얼마나 180도로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중국은 국제사회에 눈치를 보는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콩 사태를 처리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중국이 여러분 인민해방군을 보내갖고 시위를 폭력적으로다가 이걸 진압해 놓은 다음에 뭘 발표했냐면 홍콩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 홍콩보안법의 내용은 뭐냐면 국가를 분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도의 처벌이냐면 무기징역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콩보안법이 발표된 3년 만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중국이요 지금 가면요 뭐가 없어졌냐면요 자유 언론이 없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을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다 문 닫고 여러분 폐업 처리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무기징역 상황입니다. 또 뭐가 없어졌냐면요 3년 만에 야당이 다 스스로 간파되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 홍콩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맞죠? 네. 가장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날 중국은 지금 뭐죠? 이거는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홍콩에 있는 이 경제적 기반은 중국의 왕서방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 지금 자유세계에서 만든 기반인데 여기에 투자한 국제자본들은 국제적인 기업들은 손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손해를 엄청나게 입는 게 국제사회 맺은 약속을 지금 중국이 완전히 지금 헌신짝적으로 넣어버리고 있는 사태가 바로 홍콩 사태. 근데 여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시진핑이 또 3년임에 성공했잖아요. 이 종신제 주석이 된 겁니다.
종신제 주석이 됐어요. 이 시진핑이 뭘 발표했냐면 전당대회에 나와갖고 대만을 복속시키겠다 이거예요. 중국으로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실현하겠다. 이제 드디어 내가 뭘 통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건 여러분 시진핑의 허풍일까요? 이거 여러분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도 여기에 대한 경계의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1년에 5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합니다. 대만을 복속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을 중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한반도에 여러분 뭐예요? 안보적인 문제하고 다 연결된 문제가 지금 이 중국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거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트럼프 이상한 사람, 한국어로는 다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저 맨하탄에서 이 부동산 개발업하는 장사꾼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무대를 갖다가 이게 지금 장사꾼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왜 중국하고 왜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사실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력하고는 아무도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거는 모든 레드라인 경계선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 여러분 이 트럼프가 시작할 때 처음엔 관세 폭탄, 그죠? 관세, 그 다음에 중국을 갖다 환율을 잡고 지정하고 중국 거시적인 입장에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별 기업 조지는 거 보셨습니까? 화웨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통신업체 중국 기업인데 이거 트럼프가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분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중국을 포위한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보게 되면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이 뭐냐면요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반도체 전쟁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세계 여러분 지금 세계 마켓 쉐어가 얼마입니까?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우리가 저 기술이 반도체 시장에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 더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양다리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누구하고 한다고요? 중국하고 한다. 이걸 사자성어로 만들었잖아요. 안미, 경중, 그죠? 들어보셨죠? 이거 여러분 민주당에서 하던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에서 하던 소리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하던 소리입니다. 무슨 민주당에서 하던 소리예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저 중국 전승절 기념이나 2016년도에 망대 올라가고 군사 사열지 중국 군대 사열을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도 어느 편에 우리나라 어느 편에 쓸 것이냐는 걸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들에게 어느 편에 쓸 것인가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양다리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양다리 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저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미중 패권 전쟁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 싸움 힘의 균형을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력도 얼등히 앞서고요. 군사력도 얼등히 앞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동맹국가들입니다. 세계 잘 사는 모든 나라들,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 아시아,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잘 사는 나라, 세계 힘쓰는 나라들은 모조리 다 어느 나라 편이에요? 다 미국의 동맹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맹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의 동맹국가 있습니까? 있죠.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북한 같은 나라, 불량국가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래서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깡패하고 태권도 8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기 태권도 하시는 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깡패가 이긴다는 건 오답이고 그냥 깡패하고 태권도 8단하고 싸우면요 싸워봐야 합니다. 싸워봐야 간혹 깡패가 이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이요 힘이 세죠 월등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미중 패권 전쟁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건 무슨 이유냐면요. 미국은 4년마다 선거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맞죠? 분열된 나라입니다. 중국은요. 선거가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당 독재하는 1인 독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게 되면 권력의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해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은 누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이겨야 돼요? 미국이 이겨야 돼요? 중국이 이겨야 돼요? 아주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이 이기길 바라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느가 이겨야 돼요? 미국도 문제 많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문제 많은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실현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는 게 맞아요? 미중 패권 전쟁.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하는. 중국이 이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입니까? 중국 같은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의, 인간 자유의 근원을 부정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겨야 돼요? 이거? 미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벌어지고 있냐. 미중 패권 전쟁 중심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또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잖아요. 2022년도 2년 전에. 이 싸움 처음 시작됐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한 주먹거리 이거 점심 먹기 전에 끝날 거다 이랬어요.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죽쓰고 있습니까? 죽쓰고 있죠. 뭐냐면 처음에 푸틴이 그 전쟁이라고도 안 했어요.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특수군사작전이 굉장히 오래가고 전면전이 돼버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이 제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결상전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상전을 하니까 시간을 본 겁니다. 그 시간을 벌게 되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누가 지원하고 있냐? 미국하고 서방세계 나토가 첨단 무기 지원하고 군사 원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더 이상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 대 미국을 포함한 전 서방세계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과 전 서방세계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렌스키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잘난 새끼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한반도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다 뜻을 못 이루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까? 중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중국에 시진핑하고 형님 나 좀 살려다오 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시원하게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이용만 해먹습니다. 러시아의 기름만 싸게 사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또 누굴 찾아갔어요? 지금 푸틴이? 이 아저씨 누구? 오밤중에 새벽 2시에 푸틴이 여러분 평양의 순환공항에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김정은이 만나갖고 여러분 이게 누가 갑이냐면요 김정은이가 갑이에요. 왜? 푸틴이 지금 포탄이 다 떨어졌거든. 이 포탄 좀 내놔라 갔는데 국제사회에 눈이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지도봐야 되는데 새벽 2시에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 묵은 거예요. 푸틴도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우려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우려할 상황이냐면요. 한반도의 지정하고 우리는 늘 얘기할 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같이 편배없다는 뜻입니다. 이 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만들어진 틀입니다. 그죠? 냉전 시대에 여러분 소련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잖아요. 그죠? 스탈린이 만들어준 나라 아닙니까? 김일성이 세워가지고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 무기를 누가 대줬어요? 소련제 무기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소련의 군사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군대는 누가 대줬습니까? 중공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5 때 이후에 우리가 싸운 산 때는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군과 유엔군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중국 인민해방군하고 싸운 거잖아요. 중국 군대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소련은 북한에 뒷빼고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중국하고 이 북한을 도와주고 지난 80년 동안 이 체제 유지를 도와주던 이 두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여러분 러시아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요 지금 국제정치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이 곰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덫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싸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러시아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가니까 뭐라고들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유럽 서방 세계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서방 세계는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위 산업이고 다 이게 여러분 다 해체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미국 공장을 다 문 닫았었는데 전쟁 절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방 세계가 똘똘 뭉쳐갖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스크바 가면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나 스타벅스 커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철수했습니다. 국제 자본. 여러분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쌀 나오고 거기 밀 나오고 무슨 기름 나오고 천연가스 나오니까 러시아는 강대국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갖고 강대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1차 산업입니다. 그건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러시아 때문에 제일 피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피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주의 국가가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선례를 러시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저 시도도 저거 허풍이라 진짜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경각심을 전 세계로부터 갖도록 했습니다. 그 바람에 유럽을 미국이요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고 있었는데 미국 혼자 하다가 힘이 붙였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리더십이 여러분 인정받고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은 지금 제재당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지금 좋아요, 나빠요? 중국 경제는 지금 최악입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아는데 중국 가서 사업하겠다는 분들이 10년 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중국 아무도 안 바랍니다. 중국 스스로가 신뢰를 잃어버렸지만요, 중국의 경제 전망이라는 건 밝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뭐가 같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제 상식 조금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금융산업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부동산 금융이 다 같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쩌면 국가 디폴트, 우리 IMF 맞았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중국에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북한의 뒷배가 되는 이 두 나라들이 둘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시쳇말로 골로 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그런데 여러분 북한 내부로 들어보면 북한 내부 동향은 어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통일만이 유일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북한 안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의 기회 아니에요? 통일의 기회도 되지만요, 좀 제가 안 된 얘기지만 이 기회를 잘못 맞이하기에는 이건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강대국들 싸움 속에 이거 위기가 돼갖고 우리는 여러분 부활말에 또는 6.25 전쟁 때 맞이했던 그 비극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운명의 교차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누가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대한민국이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요, 진짜 한국의 망국병이 벌린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인양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어요. 너무 분열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보면 말입니다. 정치적 인양만 다르면 여러분 다른 민족입니다. 우리 서로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서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게 부모 자식 사이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나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최악의 여러분 한국이 저주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평화통일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까요? 평화통일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북한이 다루기 쉬운, 아주 다루기 쉬운, 여러분 한국의 사회 구조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의 핵심 뭐냐면 한국 사회 분열입니다. 분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갖고 위협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진보 진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따뜻하게 햇볕을 쥐어줘 갖고 그러면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똑같은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보수 쪽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북한의 퍼주기다 이거 퍼주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켰냐 이거야 북한이. 그거 갖고 핵무기 개발하고 자기 체제 유지하는데 나서는데 그게 제재와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냐 제재와 압박이냐 이 두 가지는 방법론이죠. 방법론이죠. 이 방법론 갖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 뭘 얘기 안 하고 방법론만 갖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떤 비전을 실현할 것이냐는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로 여러분 맨날 싸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통일론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만드는 일을 우선해놓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이 비전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제가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통일을 통해서 가장 대박을 친 나라,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통일의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일됐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원래부터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볼 때는 아름다운 일자를 써서 미국이지만 영어 이름은 뭐예요? USA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잖아요. 앞에 United는 무슨 뜻입니까?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민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민족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뉴욕거리 가보면 미국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든다는데 미국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나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뭘 갖고 여러분 통일했을까요? 민족도 다 다른데 핏줄도 다른데 미국은요 비전을 중심하고 통일됐습니다. 그럼 미국을 통합시킨 비전은 언제 탄생되느냐?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독립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무슨 방법론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국의 비전을 합의해서 발표합니다. 그 건국의 비전이 발표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주권입니다. 이와 같은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떤 정부나 통치자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것을 침해하고 해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쳐주셔야 제가 물 한 모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게 들립니까? 상식적이고 아주 보편타당하게 들리죠. 왠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오늘 우리들은 이런 정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국가 속에. 그렇지만 여러분 1776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될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에는 뭐가 있었죠? 왕이 있고 왕 밑에 귀족이 있고 귀족 밑에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천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겁니까?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계급과 신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계급과 신분은 누가 부여하는 거죠? 누가 부여해요? 여러분의 서로 다른 계급과 여러분의 서로 다른 개인의 권리는 누가 누가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나 왕, 그죠? 국가가 부여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유식한 말로 세속적 권력기관이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봉건제, 군주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잖아요. 1776년. 1776년을 왜 우리 저 조선을 다스리던 임금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 정조임금입니다. 그 정조임금 앞에 가갖고 조선의 어떤 선비가 말입니다.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부족을 멸해서 그거는 역적으로다가 참수해야 될 역적으로 몰릴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 말은요. 이건 혁명적인 말이다 이 말입니다.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아주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이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이 실현된 나라,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비전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비전과 함께 탄생됐을 때 이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된 그런 나라가 떡하니 건국과 더불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이 선언문을 발표하신 건국의 아버지들 집에 누가 있냐면 흑인 노예들이 있었던 겁니다. 흑인 노예들은 모든 인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모든 인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겠다고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해야되겠다고 나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서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걸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북전쟁이 왜 벌어지냐면 이 흑인 노예제도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남부지방의 농장주들이 결탁을 해갖고 남아메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서 독립해 나갑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북부만 가지고 안 된다. 남북이 하나 돼야지.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남북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65년 동안 5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몇 명이 죽냐면요. 자그마치 60만 명이 죽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투 현장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 전투예요. 게티스버그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죽은 전골 장병들을 위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추모사를 합니다. 그 추모사가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8하고 7회전에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인되는 나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로운 나라를 이내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젊은이들, 이 병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이들의 무덤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모였는데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을 신성하게 하거나 봉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시대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영원히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오늘 우리들이 책무입니다라는 명령서를 합니다. 이 박수 한번 치자고요. 이 박수는 여러분 저가 아니라 링컨 대통령을 위한 박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세계사를 바꾼 명령설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미국은 흑인 노예제도를 해방하지 못한 미국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미국이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미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자유세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문서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고 두 번째가 바로 미국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여러분 세속적인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했어요. 근데 여러분 흑인들을 차별하는 덕바제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흑인들을 차별하는 법과제도라는 건 뭐냐? 흑인들 가는 학교 따르고 백인들은 학교 따르고, 흑인 가는 식당, 백인 가는 식당, 흑인 가는 화장실, 백인 가는 화장실 다 따르다고 여러 미국 법이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백 차별법이 존재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이렇게 산 줄 아십니까? 1960년대까지 이러고 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흑백을 차별한 유색인종 차별법이 존재했습니다. 이걸 없애자고 들고 일어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그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흑인 민권 운동을 벌려요. 근데 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의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링컨 기념관에서 했다라고 하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고 살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울부짖고 여러분 연설하다가 이 사람 총 맞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요, 링컨 기념관 앞에 유명한 문구가 쓰여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유는 뭐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인들, 미국 국민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는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자유였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국은 지금 뭘 중심으로 미국의 이 흑백 갈등을 극복해 나온 걸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 미국의 건국의 이상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미국인들의 꿈이다. 이게 어떤 나라를 실현하는 거냐? 한마디로 원 네이션 언더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미국 건국의 이상이다. 이 꿈을 붙들고 여러분 지난 240년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달려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냐? 흑백 여러분 인종 문제를 극복하자면 오늘의 미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미국 가면 문제가 많죠, 그죠? 미국 아직도 인종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흑인들 대부하고 폭동 일으키고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을 차별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쌍놈의 후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요? 다 양반의 후손입니까? 다 김혜김 씨고 전주희 씨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제가요 201차 워크샵인데 쌍놈의 후손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갈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공갈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반의 후손하고 쌍놈의 후손이 생긴 게 똑같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세요. 이 흑백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냐, 왜 이게 오래가는 문제냐. 피부색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흑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색깔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엔 여러분 흑인 대통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흑인, 지금도 흑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덤비고 있잖아요. 카말라 해리스라는 여자가. 흑인 부통령, 흑인 국무장관,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흑인이 여러분 스포츠 센터도 되고 가수도 될 수 있는 나라, 돈도 벌 수 있는 나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의 용광로가 되었고 말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 뭐가 가능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 원네이션 언더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이상을 갖다가 이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정치 이상에 반영시켜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상을 경제적 이상, 경제 시스템에 반영해갖고 만들어진 여러분 경제 시스템이 뭘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제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되느냐,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미국이란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성공시켜서 미국이 번영하고 미국이 하나된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또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 말. 자유민주주의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니까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자라고 하고 미국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뭡니까? 최고 잘 사는 그 국가가 되게 되면서 여러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미국을 가장
빨리 따라한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중국 가서 배웠습니까? 아니 소련 가서 배웠습니까? 어디 가서 배웠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 가서 배운 거잖아요.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 가고 스탈린 공산주의 배워왔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놨고 우리는 뭐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받으라고 지금 세계에서 10위. 이번에 올림픽 보니까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5위, 5등, 6등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느냐? 우리가 선택한 체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만든 것 같은 박수 한번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미국의 건국의 이 통일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한 나라가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이 됐을 때 위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위대한 국가를 실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사례는 미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의 확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세계로 확대되게 되면서 뭐냐면 새로운 문명사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현대, 지금 이 서구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현대 문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변화와 발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에 무슨 뭐 기나긴 인류 역사에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인류 문명사를 변화시킨 그 과정 속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일으킨 변화처럼 위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잖아요. 여기 그 대전분들은 다 양반분들이라 다 양반이라 대답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냥 물 마실 기회도 안 주고 여러분 박수도 안 쳐주고 제가 이제 섭섭하면서 말을 해야지만 막 그럼 여러분 재밌어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뭐죠?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위대한 나라다. 미국이 문제 많은 나라인데 자꾸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미국 위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미국은요 오늘날 미국은 이 원네이션 언더가시라고 하는 그 이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은 문제 많은 나라 맞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뭘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 가장 세계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 건국의 이상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코리안 드림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이 확고해야 됩니까? 명확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코리안 드림 없어도 된다. 우리는 우리는 핏줄이 같고 우리는 언어가 같고 우리는 문화가 같고 역사가 같으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 통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통일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여러분 통일은 목표입니까? 과정입니까? 통일은 목표예요? 과정이에요? 통일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상에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통일이 목표면 지금 당장 통일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나라가 돼도 괜찮아요? 통일됐을 때? 여러분 통일은 목표가 아닙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통일은 뭐예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까요?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그런 통일의 비전에 대한 합의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냉전 시대의 좌판이 우판이 그 싸움 속에 오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이 시기는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코리안 드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는 공감대를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건국 정신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건국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홍익인간, 강군 할아버지가 얘기했다는 홍익인간을 어떻게 여겨왔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냥 뭐 발시도 이만저만 발시온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맞아요? 틀려요? 네, 서구 자유민주주의만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근조와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여러분 이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세계사에 건국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미국이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고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 프랑스가 자유평등 박애 뭐 그러잖아요. 이건 근대 국가 얘기입니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대 국가 중에 건국 정신 갖고 탄생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과 같은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갖고 탄생된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들 집에 홍익인간이란 말 써붙여놓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 써붙여놓고 여러분 자손만대 이거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면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DNA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어디에? 우리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934번 침략당하고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 역사 그렇게 배웠잖아요. 침략적 근성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박물관 가보면, 박물관 있잖아요. 유품 전시회는 박물관 가보면 남의 나라에서 노략질하고 훔쳐온 문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 박물관 가면, 중국 박물관 가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전부 도둑놈들 아니에요. 자기도 도둑질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오늘 왜 우리는 그런 934번 침략당하고 남의 나라 한 번도 안 치더라고는 그런 민족이었을까요? 왠지 아세요?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우리 조상들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종교를 잘 믿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불선. 맞아요 틀려요?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인도에 수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불교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이름에 나라 국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석가모니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외적들이 쳐들어 놓으니까 누가 나가 싸웁니까? 우리 숙녀들이 나가 싸웠다고 우리 불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불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국가. 이게 여러분 우리 불교가 인도나 다른 나라의 불교, 일본의 불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 받아들여갖고요, 유교 정치 실험을 우리처럼 열심히 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는 아니에요.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역사의 특징이 뭐냐? 도덕적 이상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세계사에 유래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을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대가족 문화 있죠? 이것도 보게 되면 공자님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나라 만들기 위해 갖고 대가족을 일부러 만듭니다. 집성촌을 만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처럼 우리처럼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중심한 윤리적인 덕목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덕목을 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윤리 덕목이 뭐죠? 효 아니에요? 효는 대전이 효 아니면 효로는 제일 먹어주는 동네더라고. 여기가 보니까 뭐 효공원도 있고. 맞아요 틀려요? 효공원만 있고 효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효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한 도리에 대한 것도 우리 역사적 전통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 문화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옆 나라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식 앞에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부모들이 살았습니다. 왜? 그 자식을 도덕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자식을 갖다가 기르고 양육하는데 부모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죠?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저는 우리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팔고 논 팔고 대학에 상하 타면 대한민국이 우고탑을 만들었다잖아요. 그게 우리의 전통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게 여러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러면 대가족 문화가 중요하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건 내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위해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간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하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하고, 조부모가 돼갖고 손자 손녀 사랑하고. 맞아요, 틀려요? 여기 계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손주 손녀가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뭐예요? 스마트폰, 핸드폰 켜놓고 손자 손녀 볼 때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홍익나라 이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은요, 이 대가족 문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박수 한번 치자고요. 이거 여러분 이 시간에 홍익인간의 이상이 우리 민족의 공통의 염원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근본이고 우리의 DNA이고 우리의 유전자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는 건요, 시간을 저한테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을 줘도 부족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오늘 저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홍익인간이 우리 민족의 근본적 영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3.1운동을 일으켰던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3.1운동을 보게 되면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폭력 저항운동을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세계 최초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다. 이거 우리가 간디가 우리 뒤를 따라한 겁니다. 인도에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3.1운동 정신을 싣고 있는 게 김이독립선언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5등은 자야 조선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일본을 미워한다, 증오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류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 실현합니다. 인류평등의 대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 실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홍익인간 정신 아니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정신 아니에요? 그 정신을 중심으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3.1운동이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태화관에 모였던 33명의 민족 대표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이 민초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벌어지는데 당시 여러분 2천만 인구 중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DNA가 남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시대에 인터넷이 되고 전화가 되던 시대입니까? 카톡이 되던 시대에 이게 지금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다. 여러분 무슨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니 뭐니 뭐 인구 자랑 시위대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3.1운동에 비할 바가 아니다는 거. 왜? 인구 2천만 명에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났으면요 지금 우리가 8천만이잖아요. 몇 명이 일어난 거예요? 1,000만 명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DNA가 다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갖다 불을 비치니까 이렇게 여러분 홍익인간의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실현하겠다. 이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3.1운동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조선으로 다시 복귀한 운동이었을까요? 조선 왕조, 봉건 왕조 다시 세우는 운동이었습니까? 3.1운동은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의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민국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자 많이 아시는 분들. 민국은 무슨 뜻입니까? 이 민국은 여러분 백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민국은요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문 이름은 지금 국가대표들이 여러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 달고 다니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민주공화국, 근대식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겠다. 여러분 근대식 민주공화국 우리 반만년 역사에 존재했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새로운 나라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통해 갖고 새로운 나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건데 그 민주공화국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건국의 이상은 뭐냐?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건국 강령을 보게 되면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다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홍익인간의 이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고 이 3.1운동이 전 세계 여러분 민권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세계적으로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소련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1917년입니다.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 이게 여러분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 민족이 좌우로 분열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독립운동이 좌우로 분열돼요. 그 바람에 여러분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극심한 이념적 사상적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러분 독립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꿈이 둘로 쪼개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분단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단 이후에 우리가 6.25 전쟁 경험하고 전쟁을 통해서 비극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도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 이유를 따지게 되면 뭐냐면 우리의 독립의 이상이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은 넘어갈 건데 새로운 국가 통일을 통해서 통일의 기회가 왔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부터 합쳐야 될까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통일의 꿈과 비전을 하나로 만드는 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규정해야 되느냐?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을 규정해야 됩니다. 이 코리안 드림이 뭐냐? 반반년 역사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실현하려고 했던 꿈. 이 꿈은 여러분 우리 민족만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 문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이 우리의 통일로 우리만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정말 영향을 주고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명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코리안 드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나라,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이런 나라 필요할 것 같아? 필요 없을 것 같아? 통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북한은 흡수통이라는 거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요 남한 사회가 완벽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한 사회가 완벽해?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들어요? 눈을 뜨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 맞잖아요. 이게 무슨 민주정치입니까? 완전히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하나 만들 것 같습니까? 계속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는 마음에 들어요? 경제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물론 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에 성공했죠. 경제 기적을 이뤘죠. 근데 여러분 그 경제 기적이라고 하는 그늘에 뭐가 있냐면 바로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0.7%? 0.7%가 안 됩니다. 9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랍니다. 여러분 이 대가족 문화 무슨 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우리 민족 문화가요. 이 저출산율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모든 한민족의 정체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사태가 바로 저출산을 의미합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는 여자뿐만 아니에요. 여자만 욕할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애를 낳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겁니다. 대가족 문화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지금 열리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통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하려고 합니까? 북한하고 통일하려고 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북한이 정체성이 같지 않으면 통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남한 사회가 지금 우리 민족의 정체성, 한국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데 무슨 통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통일 문제는요 제가 아까 코리안 드림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합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의 문제도 함께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통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는요 남한과 같은 나라를 북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기회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회가 된다. 뉴 네이션 빌딩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한국 지금 오늘날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통일이라는 기회가 새로운 나라 이 모든 문제를 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합니다. 그럼 멋있는 나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땅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그런데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만든 거예요. 그 이상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서구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낸 건데, 근데 오늘날 서구민주주의, 서구시장 경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자본주의거죠. 여러분, 이 서구 문명은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개판이에요. 미국도 개판이고 유럽도 개판이고 프랑스도 개판이고 다 개판인 거 다 보셨잖아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국하고 그런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요즘에 웃기는 얘기예요. 한 가지 들려드릴까요? 제가? 미국 가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남자와 여자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같아요? 왜 웃어요? 남자 맞죠? 아, 남자예요, 아니에요? 뭘 자세히 쳐다보니까 남자 맞지? 남자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서구 문화입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때 이번에 XY 원색체 그거 보셨죠? 남자 염색체를 가지고 와갖고서 여자 여권 들고 와갖고 싸우잖아요. 여자 복싱 선수 47초 만에 박살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웃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맞잖아요. 마약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원내신 언더갓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뭘 규정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원천이 창조주 초월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되는 도덕적 원리나 생활적 원리는 인간이 창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절대자로부터 초월자로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질서와 변하지 않는 하나의 벽칙이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치 않는 보편적 원칙과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 세상이요, 우리 현대 문명이 잃어버리면 현대 문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미국이 망조가들고 유럽 국가들이 망조가들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근본 가치가 초월자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초월적 진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저 모양 저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준 성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뭘 갖고 있죠?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이상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상 중에 어떤 게 더 차원이 높고 더 고결한 이상입니까?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아요? 홍익인간이 미국의 건국의 이상보다 더는 더 도덕적으로 차원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홍익인간, 미국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건국의 이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이상을 중심으로 이것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복지 모든 분야에 적용해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요 새로운 인류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 양국에서 금메달 5개 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따라가고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통일한 방도 통일된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가가 어떤 이상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상을 비전으로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건 뭐 말이 좋지, 그런 나라 실현에 가능하겠어?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걱정하는 분이 뭐 경제적으로 북한이 못 사는데 우리가 통일됐다가는 쪽박찬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을 쪼다 같은 생각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남북 통일은요 동서독 통일하고 달라요. 남북 통일은요 남한이 필요한 걸 북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걸 남한이 갖고 있는, 결론으로 따지면 완벽한 결합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고 북한에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고 노동력이 있고.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독강 두방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죠? 중국.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이 우리의 자원의 보고가 되고 우리의 시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통일을 막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세월이 많이 걸려야 북한 경제 개발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말 중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 빨리빨리. 우리가 여러분 길 닦고 도로 닦고 불 뚫고 항구 만들고 플랜트 만들고 공항 만들고 높은 빌딩 짓고 여러분 세계 1위의 건설 기술력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 휴전선 거치 38선 거치면 저 북한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몇 년 걸리면 이거 여러분 아마 30년 전에 대한민국 오늘 대한민국 다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진짜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겠죠 지금? 환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북한을 그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30년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달려들면요 저 북한 저 개발하는 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에 국방비 60조 씁니다. 60조 써요. 근데 그거는 물건 품절은 사라지는 돈입니다. 근데 북한에 투자되는 돈은요. 투자하게 되면 이 돈은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보장되는 돈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여러분 제가 아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그건 남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 때문입니다. 왜? 북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북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개발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도심 개발이 쉬워요? 신도시 개발이 쉬워요? 여기 유성구역 신도시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쵸? 대전시에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넓은 나대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죠? 훨씬 더 멋진 도시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국은 지금도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BTS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의 경제기적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때문에 한국은요 지금도 세계로부터 존경받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식민시대의 장제를 극복하고 냉전시대의 장제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여러분 한국이 빈부격차를 극복한 모든 이념적 갈등을 극복한 새로운 국가를 여러분 우리가 실현한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코리안 드림을 간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건 제가 책 한 권 읽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이 뭐냐면요. 우리 문현진 박사가 쓴 코리안 드림이라는 책입니다. 저 뒤에 책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한 번만 마지막 이제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남북한이 판문점에 앉아갖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갖고 통일을 합의하는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일이 실현되지? 맞습니다. 여러분 동서도 통일의 사례도 어떻습니까? 동서도 주민들이 통일을 완성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통일은요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될까요? 누가 나서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이 나서야 돼요. 동서도 통일 사례뿐만 아니라 소련에 보나 동유럽에 보나 모든 세계의 민주화라든가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변화들은요 다 밑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밑으로부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밑으로부터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그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통일하려면요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요 북한으로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북한 주민들 움직여야 돼요. 북한의 엘리트들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요 북한의 엘리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누가 나서줘야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 남한의 시민들이 나서야 돼요. 근데 남한에 지금 통일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단체가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분 비디오 보셔서 알겠지만 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정규영 박사님, 우리 이영철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김지원 대표님 이분들이 맡고 있는 단체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활동을 지금 벌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중대한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모여갖고 캠프 데이비스라는 곳에서 합의문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서냐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본 정상이 여러분 나란히 한국, 미국 정상하고 서갖고 이제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과거가 다른 게 미국이 이제까지 북한의 핵 문제만 해결하려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책이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냐? 북한 핵 문제는 오로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통해만 북한 핵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국제적 환경은 통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지금 통일에 관심이 없고 통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무슨 통일에 관심이 있어요? 통일에 무슨 대한민국 국민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남한 사회를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바로 이 코리안 그림 가지고. 그럼 여러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통일운동을 천년만년 할까요? 아니면 한 방에 아싸라게 끝내버릴까요? 한 방에 한 방에 아싸라게 천년만년 통일운동하고 앉았어요. 여러분들 생애에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통일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적인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저희 제안에 동의하시고 저희를 따라와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이 광복 80주년에 제2의 3.1운동 한번 해보잖아요. 제2의 3.1운동. 여러분 제2의 3.1운동은 뭐냐면 바로 천만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 외치면 10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은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 운동하게 된 북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북한을 모릅니다라는 쪼다 같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 왜 몰라요 지금? 여러분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남아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해외에 여러분 지금 해외 공간에 여기 우리 이영철 우리 대표님도 외교 공간에서 일하시던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엘리트 친구들도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요번에 넘어오신 그 이일규라는 참사분이. 여러분 북한 엘리트 친구들이 돌아갈 겁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 15만 명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다 하는. 그뿐만 아니라 황해도 강원도 가면요. 황해도 강원도는 한국 방송이 다 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북한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이제까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한 번도 전달해